자, 이제 또 전단계 세액공제법 좀 더 논리를 설명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자 A, B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그 사업자 A가 물건을 얘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할게요. 무에서 유를 창출해가지고 뭐 밀가루 만들어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설탕을 만들어서 판다. 아예 사온 게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사온 게 빵이에요. 1,000원에 팔고 있고요. 그 사업자 B가 이게 사온 원재료를 가지고 가치를 더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소비자한테는 1,500원에 판다라고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각각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부터 계산해 볼게요.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사업자 A는요, 얼마? 얘는 사온 게 없어요. 그럼 더한 가치가 요거죠. 이게 더한 가치예요. 1,000원에서 0을 빼면 1,000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B가 더한 가치는 얼마? 어렵지 않죠? 공제법이니까 그죠? 1,500원에서 1,000원 빼가지고 500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했고 이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납부세액은 구조상으로 과표에 세율 적용해서 매출세액 나오면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일단 사업자 A의 과표 얼마일까? 과표. 과세 표준은 요걸 보면 안 돼요.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이걸 매출액 보셔야 돼요. 과표는 1,000원. 거기에 10% 하면 100원이 매출세액이 될 거고요. 사온 게 없으니까 매입세액 빵이에요. 그 납부세액은 100원. 그죠? 이걸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낼 때 자기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남의 돈을 받아와서 내요. 받아와서 낸다는 것을 거래징수라는 표현을 써요. 사업자 B한테 물건 팔 때 실제로 1,000원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 10% 해가지고 1,100원 받아오고요. 그 100원을 받아와서 내는 거예요. 그걸 거래징수 이런 표현 씁니다. 거래징수가 거래하면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거래하면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거랑 비슷한데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걔가 원천징수예요. 요거 CF는 비교하는 표시로 제가 많이 쓰거든요. 비교하시면 돼요. 개념이 다르니까. 원천징수라는 것은 나중에 소득세, 법인세 가가지고 엄청 많이 들으실 표현인데 원천징수는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방향이 좀 달라요. 거래징수는 물건을 팔 때 세금까지 받아오는 거죠. 돈 받는 자가 세금까지 받아오는 거. 그런 게 거래징수. 근데 원천징수는 반대 방향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있죠. 돈 주는 자 입장이에요. 돈을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급여를 줘. 급여를 준다라고 하면 급여가 1,000원이야. 1,000원 다 주지 않고 100원 떼고 900원 주는 거. 그런 게 원천징수. 급여 줄 때 세금, 소득세 이걸 떼는 거야. 100원 떼고 900원만 주는 거.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 거래징수는 돈 받는 자가 돈을 더 받아오는 거죠. 세금까지. 근데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자가 세금 떼고 돈을 덜 주는 거. 그런 게 원천징수. 이거는 소득세, 법인세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입니다. 이제 사업자 B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B의 과표 얼마? B의 과표. 과표예요, 과표. 과표는 얼마? B.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매출액.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이라고 표현했던 거 매출액 1,500원이 과표고요. 여기에 10% 하면 150원이 바로 매출세액이 되겠죠. 이제 사업자 B는요. 매입세가 얼마일까? 얘는 사업자 A한테 물건 사올 때 1,100원 주잖아요. 그럼 1,100원 줄 때 내가 100원이라는 세금을 줬다라는 증빙을 받아올 거예요. 그 증빙의 명칭이 뭐죠? 세금계산서. 그죠? 세금계산서. 그걸 받아올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100원. 그 100원을 공제를 해서 이 100원이죠?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그럼 50원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500원에 10% 150원이 매출세액.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아올 겁니다. 안 받아오면 안 돼요. 얘가 두 매를 작성해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얘한테 주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 그리고 이것도 50원 자기 돈 내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1,500원만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 붙여가지고 1,650원에 물건 팝니다. 1,650원이 들어와요. 1,500원 플러스 10% 해서 150원. 1,650원. 그럼 지금 보면요. 각각의 사업자가 A가 100원 냈고요. B가 50원 낸 거예요. 납부세액을 잘 보시면
사업자 A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 내고 있죠. 1,000원의 10%가 100원이잖아요. 납부세. 그리고 B는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500원인데 500원의 10%, 50원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요. 원래는 사업자 B의 과표는 1,500원이었어요. 1,500원에 10%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납부세액이 1,500원에 10%가 아니에요. 얘의 과표는 1,500원인데 1,500원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런 논리를 알 수가 있어요. 1,500원은 예를 들면 얘가 라면 만드는 사업자라고 할게요. 라면 만들려면 투입되는 원재료가 되게 많을 건데 그중에 뭐 팜유를 사왔다고 할게요. 팜유에 이제 라면을 튀겨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팜유를 1,000원 주고 사왔다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1,000원 주고 팜유를 사왔고 거기에 제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라면을 만들었죠.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럼 1,500원에 10% 이렇게 하면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150원. 근데 이걸 다 내면 문제점이 생겨요. 지금 이 안에 팜유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팜유의 10%는 내가 이미 세금 냈어요. A가 팜유를 팔 때 1,100원 받아갔잖아요. 그럼 B가 1,100원 줬잖아. 100원이라는 세금을 이미 준 거예요. 근데 100원의 세금을 A가 받아와가지고 냈는데 얘가 또 1,000원에 10% 내면요. 2번 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 1,000원에 10%는 이미 세금 냈지 않냐? 10% 이게 100원 있죠? 요걸 뺍니다. 빼고 납부세액이 50원이 나온 거예요. 50원. 50원은 이 금액의 10%가 되죠.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10%.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1,000원 팜유예요. 팜유 부분은 라면에 투입이 된 원재료고요. 라면하고 이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1,000원의 10%는 이미 세금이 납부가 된 부분이라는 거. 또 내면 안 돼요. 100원 또 내고 또 150원 또 내면 150원 안에 100원 들어가 있거든요. 2번 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결과적으로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뭐도 나오냐면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도 물어봅니다. 매입세액 공제 왜 주냐? 공제해주는 이유는요. 1,500원 안에 1,000원이 들어가 있잖아. 이걸 150원 다 내면 1,000원의 10%인 100원을 냈는데 또 100원을 한 번 더 내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전단계 세액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중과세 회피. 중복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사실은 조문상의 내용은 아니고요. 법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론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론상의 내용도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시험에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중복과세를 피하고자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나왔을 때 맞는 문구로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유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공제를 해주는 이유. 이런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그리고 보시면 사업자 A는 거리징수 해가지고 남의 돈 냈죠. B한테 100원 받아와서 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보시면 소비자한테 팔 때 15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왔죠. 받아와서 150원 중에 100원은 A한테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남는 50원을 세무서에 낸 거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소비자한테서 나온 돈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 따져보면요. 소비자인 거야.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담세자라는 표현을 좀 써요. 담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자라는 표현인 거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 소비자 돈으로 낸 거야. 사업자 돈으로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소비자가 세무서 가진 않았죠. 세무서 가려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갔냐면 사업자가 간 거야. 사업자가 세무서 가가지고 세금을 냈잖아요. 사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아시겠죠? 세무서 간 자는 사업자라는 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이걸 간접세라고 불러요. 간접세. 간접세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직접세예요. 직접세하고 다른 거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거,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직접세는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똑같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직접세예요.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는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이 법인세, 개인 소득세의 줄임말이 소득세라고 했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자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내야 돼. 그런 개념이라서 직접세라고 불러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직접세, 근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간접세면 또 관상고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실제로 직접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요, 저항이 좀 커요. 저항이 내가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해야 되는 건데 세율 높여가지고 세금 부담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체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저항을 좀 하죠. 데모를 막 한다든지, 왜 높이냐, 높이지 말라, 국가가 나한테 뭐 해주냐,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할인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는 세율 높인다고 해도 그렇게 저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세 저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알게 모르게 세금 내고 있는데 자기가 인지를 잘 못해.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소비를 좀 했잖아요. 지금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커피 소비했잖아요. 다 부가세 붙어 있어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도 잘 모르는 거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사 먹었는데 세금 많이 냈어 지금.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약간은 조세 저항이 적은 거야. 그래서 세금 징수하기가 좀 용이한 거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내라고 하면 소비자는 너무 수가 많고요. 징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죠? 사업자는 수가 적잖아, 소비자보다. 징수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런 점이 좀 좋고요. 소비자는 대다수의 대중이니까 세무 능력 측면에서도 세법에서는 베이비로 취급하는 거야. 세무 능력이 안 된다. 신고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사업자는 용케 사업을 하고 있네. 사업을 하고 있으면 뭔가 세무 능력이 된 거다. 이미 세법 지식이 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사업자가 세무 능력 측면에서는 어덜트로 본 거예요. 어덜트, 성인이다. 네가 용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매출세 계산할 수 있어. 매입세 계산할 수 있어. 납부세 계산해가지고 신고서 작성해서 이런 걸 제출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본 거죠. 징수 비용도 좀 아끼고 사업자만 쫄면 되는 거니까 내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업자 수는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세무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법에서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사업자가 세무 능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내가 사업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카페 한번 차려봐야지, 또는 편의점 한번 차려봐야지, 그런 사업자분들 있죠. 그분들 세금 문제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세법을 잘 몰라요. 그냥 사업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맡기죠? 세무사, 회계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세무사가 되면 뭐 회계 감사 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법 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세금 신고. 세금 신고할 때 우리의 고객들이에요. 우리의 고객들, 이 사업자분들이 다 고객이거든요. 이분들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뭘 배울 거냐면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매출세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입세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고서 작성해 줄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부가세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법에서는 어덜트로 보고 있지만 실제는 어덜트가 아니다. 우리 그냥 고객이다. 우리가 이제 어덜트가 돼야 돼. 실제로는 회계사, 세무사가.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간접세라는 게 부가세의 근본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 다르더라.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담세자 측면에서 소비자잖아요. 왜 그럴까? 소비세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세. 소비세인데 일반 소비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 소비세. 자, 소비에 대해서 효익을 얻으니까 세금 내라는 거죠. 바나나 우유를 사 먹었어.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이제 세금 좀 내야 돼. 그런 거죠. 효익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또 바나나 우유를 사 먹을 돈이 있으면 세금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 아시겠죠? 법인세, 소득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득 있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얘는 소비한 거에 대해서 효익을 얻으니까 네가 세금 좀 내야 된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 사실 국가가 한 입만 하고 뜯어가는 거, 그 정도의 개념이 부가가치세.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소비세요. 근데 일반 소비세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랑 또 비교하셔야 되는 개념이 개별 소비세 같은 거. 소비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소비세 이런 것도 내거든요. 주세 이런 것도 있어요. 주세, 알코올 들어간 거, 맥주, 소주 같은 경우에도 주세 이런 걸 내요. 그런 게 다 소비세인데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좀 불러요. 축약해서 이 부가가치세는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과세하는 거하고 과세 안 하는 게 있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 거, 과세 안 하는 걸 면세라고 부르거든요. 이동대에서는 면세하는 걸 열거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를 해버려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면세로 열거된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 쌀 같은 거, 농산물, 쌀, 과일, 채소, 고구마 그런 것들 있죠. 농산물 또는 축산물, 뭐 돼지고기, 닭 그런 것들이 다 면세로 되어 있긴 합니다. 요런 게 면세긴 하고요. 나머지는 다 과세인 거야. 새우깡 다 과세인 거예요. 바나나 우유 이런 거 다 과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 소비세라고 부르고요. 근데 개별 소비세는 좀 달라.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소비세들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주세 이런 것도 알코올이 들어가야지만 과세를 하거든요. 소주, 맥주 이런 거에 대해서만. 개별 소비세도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정 품목, 모피라든지 또는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개별 소비세는 몇 가지 열거를 해놨습니다. 사치품, 보석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과세를 안 해요. 열거된 게 아니면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일반 소비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서 개별 소비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되겠고 그 납세의무자를 보면요. 납세의무자가 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사업자 A도 납세의무자고요. 100원 내고 있고 사업자 B도 50원 내고 있어요. 각각의 거래 단계마다 거래 징수가 일어나서 세금 납부를 한다. 이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릅니다.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하고 비교해야 되는 개념이 단단계 거래세예요. 이 다단계 거래세에서 다자가 마늘따예요. 한자가 들어간 거죠. 마늘따. 사업자가 각각 세금 내는 거야. 각각. 단계별로 사업자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림으로 A, B만 그렸죠. 만약 단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A, B, C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각각의 거래 단계마다 거래 징수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별 소비세는 한 사업자가 한 방에 세금 다 내요. 그런 걸 단단계라고 하는 거야. 단단계.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단세포 생물 해가지고 아메바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단세포, 세포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단계가 그런 거예요. 한 단계에서 한 방에 세금 다 내는 거.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한 사업자가 한 방에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서 내는 거죠. 얘는 100원 내고 얘는 50원 내고. 그런 점이 좀 개별 소비세하고 다른 점. 특징은 좀 아셔야 돼요. 특징이 단단계가 아니고 다단계. 이 글자 하나 차이니까 말문제 대비로는 단단계로 나오면 틀린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신고납세. 사업자가 알아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과표 1,500원, 10%에서 매출세액 150원, 매입세액 100원, 납부세액 50원입니다. 라고 신고서 작성하고 그걸 제출해요. 그리고 납부도 하는 거죠. 그런 신고납세 세목이고 얘하고 비교하는 게 부가납세 세목이에요. 부가납세 세목은 고지서가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지서.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세금 계산해 줘요. 그런 걸 부가납세 세목이라고 하고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재산세는 고지서가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거든요. 이건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는 고지서가 와. 고지서대로 세금 내면 돼. 편하죠. 편한 방식이긴 해요. 내가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신고납세 세목은 신고까지 해야 돼서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회계사, 세무사가 필요한 겁니다. 회계사, 세무사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아니까 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지방세예요. 부가권자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다 국세예요. 중앙정부에서 걷는 거예요. 세금을 국가가 걷는 거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경기도에서 걷는 거, 도세, 시에서 걷는 거, 수원시에서 걷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다 지방세라고 불러요. 지방자치단체, 종로구청에서 걷는 거, 이런 것들, 강남구청, 이런 지자체에서 걷는 걸 지방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산세 이런 게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재산세, 뭐 취득세 이런 게 다 지방세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다 국세, 중앙정부에서 걷는 거예요. 다만 부가가치세가 세수입이 되게 높아요. 조세 저항이 없거든요. 간접세니까. 간접세라서 세금을 되게 많이 걷어가는데 우리나라 탑 1, 2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예요. 그게 조세 수입 측면에서 제일 높아요. 소득세하고 부가세가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조세 수입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중앙정부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 신고하면 돼요.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74.7%는 중앙정부에서 쓰고 나머지 25.3%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쓰라고 뿌려줘요.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안분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걷는 것은 100% 우리가 세금 신고하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 100% 신고하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무서 가가지고 100%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나누는 거죠.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747 쓰고 25.3%는 지방소비세로 할게.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준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도 외우시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747 외우셔야 됩니다. 747 어쩔 수 없어. 세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합의 정한 건데 747, 253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747이 순수하게 국세, 실제로는. 국세는 747%. 253은 지방소비세로 한다. 그렇게 실제 100%가 국세인 것은 아니었더라. 우리는 신고할 때 그냥 100%로 신고하나 보다. 그 정도 내용을 갖고 하시면 돼요. 국세가 747, 지방세가 253%예요. 정확한 개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간접세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납세의무자 사업자, 담세자가 소비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넘어가서 우리 교재에 있는 13페이지 특징. 특징에서 대부분은 봤고요. 이제 한 가지 더 특징을 볼 건데 국내하고 국외가 있으면 어디서 과세할 거냐?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국내하고 국외가 있으면 과세를 한 군데서 해야 되거든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거래에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생산지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한 번만 과세하자. 그런 원칙이고요. 두 군데서 다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두 번 과세하는 것은 안 해요. 이중과세는 원칙적으로 방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군데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개념이 소비지국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한 번만 과세하자. 그런 원칙이에요. 이중과세를 좀 방지하고자 수출이라든지 수입을 하면 이쪽에서도 과세하고 이쪽에서도 과세하면 두 번 과세를 당하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한 군데서만 과세하겠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둘로 나뉘는 거죠. 생산지구에서 과세하자. 아니면 소비지구에서 과세하자. 둘 중에 결론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서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 취하고 있다. 그게 결론이긴 한데 왜 그런지를 먼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부가세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지금 현재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도 달라요. 17%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 부가세. 외국의 세율이 5%로 가정할게요. 논의의 편의상. 일본은 지금 현재 8%긴 하지만 5%로 그냥 가정을 하면요.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비비크림을 수출한다고 할게요. 이걸 수출하는 겁니다. 비비크림의 금액이 부가세는 제외하고 500원이 공급가액이라고 할게요. 부가세는 제외한 겁니다. 일단 부가세 제외 500원. 그리고 외국에 일본에서 생산한 비크림이 또 있는데 걔가 또 부가세 제외하고 500원짜리라고 할게요. 일단 부가세는 제외된 공급가액이 500원. 둘 다 품질은 똑같다고 할게요. 품질이 동일합니다. 뭔가 커버력이 별로 없어. 커버가 잘 안 되고. 그럼 비비크림과 비크림이 있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원래는 가치는 똑같은 건데
이제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한번 취해 볼게요. 이걸 취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생산지구 과세 원칙은 생산한 나라에서 그 세율로 한 번만 과세하자.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비비크림은 어디서 생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죠. 그럼 우리나라의 세율 적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으니까. 그럼 부가세 붙이면 가격이 얼마가 돼요? 부가세 10% 붙여야 되는 거니까 가격이 550원이 되겠죠. 비비는. 근데 비크림은요. 어디서 생산했어요?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이거든요. 얘는 일본에서 생산했으니까 생산지구 일본 세율 5% 적용하면요. 가격 얼마 될까? 부가세 붙이고 나면 5%가 붙는 거니까 525원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걸 수출했을 때 일본에 있는 소비자들은 비크림을 선택할까요? 비비크림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가격 싼 거, 품질이 똑같다라고 하면 비크림을 선택하겠죠. 그럼 비비크림은요, 도태되겠죠. 가격 비싸가지고 품질은 동일한데 얘는 안 팔려 그냥. 아시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품질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조세 때문에 시장 경쟁에 왜곡이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생산지 과세 원칙을 취했더니 부가가치세라는 조세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왜곡이 생겼구나. 근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취하면요. 이런 단점이 해소가 됩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소비지국의 세율로 한 번만 과세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걸 수출하면요. 소비지국 어디? 비비크림 수출하면 일본에서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비비크림의 가격 얼마 될까? 일본이 소비지국이니까 일본의 세율 5% 적용하면 525원이 돼요. 그리고 비크림도요. 일본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니까 가격이 525원이 되겠죠. 5% 붙인 거예요. 둘 다 5% 붙였죠. 그러면 가격 경쟁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아요. 조세가 가격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소비적 과세 원칙 취하고 있다.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다? 소비적 과세 원칙이 그냥 이겼다. 아시겠죠? 결론이에요. 소비적 과세 원칙을 취해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구나. 그 개념을 갖고 하시면 돼요. 소비적 과세 원칙. 이런 게 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입니다. 특징. 교재 13페이지를 보시면요. 특징에서 뭐 일반 소비세이다. 쭉 나열해 놨죠, 제가. 모든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거 체크를 좀 하시고요. 또 간접세이다.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그것도 체크. 직접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단계 과세. 여러 개의 거래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과세를 한다. 국세이기도 하죠. 국세이긴 한데 원칙적으로 다만 각주에 좀 넣어놨습니다. 납부세액의 747%가 실제로는 부가세가 되고 25.3%는 지방소비세로 합니다. 순수한 국세는 747%예요. 외우셔야 되는 숫자고 신고납세 세목이기도 하고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납세 세목이 아니죠. 거기서가 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비례세율. 비례세율이라는 개념이 세율이 10%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10%.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 자체가 누진세율 구조거든요. 누진세율은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소득세 가서 할 거예요.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1,400 이하였다라고 하면 6% 세율 적용하고요. 1,400하고 5천만 원 사이값이면 15% 세율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15%. 5천만 원 초과하면 24% 이런 식으로 쭉 세율이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과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과표가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면 소득세에선 세율 어떻게 적용하냐면 1,400만 원까지는 6% 적용하는 거고요. 1,400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죠.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서 1,400 빼면 돼요. 600만 원. 600만 원은 15%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본 거예요. 소득이 많은 자는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불러요. 이 과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 구조로 세율 적용해서 세부담을 좀 늘리는 거죠. 근데 부가세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부가세는 그냥 1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비례세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소득세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물세, 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가세는 물세인데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인세라는 표현을 써요. 인세가 약간 인간적인 조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개념 잡기가 좀 편합니다. 소득세에서는 인적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소득세에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셔도 돼요. 소득세에서 또 할 거예요. 인세라고 해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갑은 부양가족이 되게 많아. 부양가족이
9명이야. 가족이. 책임감이 되게 강해야 되겠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 을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이 예를 들면 한 명밖에 없어. 그 갑은 5천만 원 벌었어. 소득이. 의도 5천만 원 벌었대. 둘 다 5천만 원 벌었어요. 과표가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 벌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갑은 부양가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번 소득이 있어도 이걸 생활비로 많이 써요. 그걸 좀 감안해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부터 소득에서 뭔가 빼는 게 있어요. 인적공제라고 부르거든요. 인적공제 이런 걸 좀 빼줍니다.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한 명당 최저생계비가 연간 한 150만 원은 무조건 든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이것도 금액 정해져 있거든요. 나중 가서는 다 외우시긴 해야 돼요. 150만 원 또. 한 명당 150만 원이고 자기 자신 또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또 생활비가 있으니까. 가족하고 본인 합치면 10명이죠. 10명 곱하기 150만 원 하면 1,500만 원 빼주는 거야. 인적공제로. 아셨죠? 10명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거예요. 자기도 부양해야 되니까. 이렇게 빼서 과세 표준이 줄어요. 3,500으로. 근데 을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하면 2명밖에 안 돼요. 본인 또 본인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럼 한 명당 150만 원 하면요. 300만 원 빼주는 거야. 과표 계산할 때. 소득에서 300 빼고 과세 표준이 4,700이 되는 거죠. 이게 과표가 돼요. 과표 계산할 때 이렇게 빼주는 게 있다. 소득에서 빼주는 거. 근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죠. 부가세는 인간적이지는 못해요. 여기서는 담세력의 차이 그런 걸 좀 고려한 거죠.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 차이를 고려한 겁니다. 소득이 아무리 같다고 해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쓰는 게 많으니까 많이 빼주고 과표를 줄여줄게. 세금 부담이 좀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줄게.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부가세에서는 새우깡 사 먹는다라고 하면요. 제가 부양가족이 많아서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고요. 새우깡 10% 부가세 붙여가지고 무조건 팔거든요. 깎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 소득세에서만 이런 인적공제 제도가 있어요. 인간적이다라는 거죠. 인적 상황을 좀 고려했다. 그래서 인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가세는 부양가족 많다고 해도 새우깡 안 깎아주니까 인간적이지 못하다. 물세라는 표현을 좀 써요. 물세. 소득세, 법인세에서 나중에 이런 제도를 좀 볼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가 인세고요. 부가세는 물세. 그 소비적 과세 원칙 지금 이것도 맞죠?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는 거 얘가 장점이 있었죠? 시장 경쟁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들 소비적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그 하단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세요. 하단에 거기 제가 전단계 세액공제법 산식 공가액의 세율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 그 매입세액은 꽃표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전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다. 이 이중과세 문제 해소, 그게 취지니까 그것도 체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취지도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그 밑에 각주 있죠. 각주는 뭐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정부 조직법 이런 게 개편이 좀 되면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데이터처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바뀌었고 근로자의 나이도 노동절로 바뀌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 지금 현재는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13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이걸 좀 볼 건데 우리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봤잖아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장점이 있어서 이겼습니다. 이때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르면요. 내가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소비지국이 언제냐 어디냐.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에요. 그죠? 외국에서 사오는 거니까. 수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외국이 소비지국입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경우는 소비지국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의 세율 적용하면 돼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죠? 소비지국 우리나라 10% 세율 적용하면 돼요. 이제 수출하는 경우가 문제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하면 일본의 세율 적용해서 일본에서 과세를 하면 돼요. 아시죠? 그쪽에서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가 없어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이쪽 나라에서 과세를 할 거니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시켜 주고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취한 거잖아요. 여기서 과세하면 여기서는 과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려고 세율을 조정해 버렸어요. 세율을 0%로 해요. 이걸 영세율 제도라고 불러요. 영세율, 세율 자체를 0%로 한 거.
그걸 영세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것 좀 볼 거예요. 수출하는 경우에 등장하는 거예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영세율 제도. 영세율은 수출하는 경우에 생기는 건데 수출을 하는 거니까요. 소비자가 어디 있어요? 소비자가 외국에 있는 거죠. 국외 소비자한테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업자가 영세율 사업자로 바뀌어요.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은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 소비지구 과세 원칙 구현, 이게 바로 취지예요. 취지. 소비지구 과세 원칙 구현하고자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가 되면 안 돼. 수출하는 케이스에서. 수출하는 케이스에서 소비지국은 외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생산지국 과세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이해하실 때는 세율만 조정했다는 거. 세율만 10%가 아니고 0%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똑같다는 것이 이 사업자 B의 과표 얼마일까? 과표 동일합니다. 1,500원이에요. 1,500원 매출액 보시면 돼요. 1,500원이 과표고요. 다만 세율이 10%가 아니라 0%니까 0%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빵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출세액이 1,500원에 빵 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가 사업자 A한테 1,100원 주고 사오는 게 있죠. 사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세운계약서 발급 받을 거거든요. 그 세운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100원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돼요. 세운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 세율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 0이고 매입세액 100원이면 빼보면 환급세액이 뜨는 거죠. 환급해줘야 돼요. 이거 환급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가 1,100원 받아갔잖아요. 100원 냈죠. 이 100원 낸 것을 얘한테 환급 안 해주면요.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 100원 거치게 되는 꼴이에요.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면 안 되잖아. 외국으로 수출할 거니까. 외국에서 과세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100원 내고요. 그 다음에 B 사업자한테 다시 100원 돌려줘요. 환급. 그러면요. 과상국에 100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죠. 100원이. 과상국에 거치는 세금이 없어요. 생산지구에서는 과세를 하나도 하지 않는 제도예요. 그게 바로 영세율 제도. 외국에서 과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 소비지구 과세 원칙 실현, 그런 제도가 영세율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세율만 바뀌는 거예요. 과표 똑같고요. 1,500원. 거기에 10%가 아니라 0%로 해서 매출세액 0. 매입세액 공제 여전히 해줍니다.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B가 100원 환급 받아요. 환급 받으려면 세금 신고도 필요한 거고요. 세금 신고도 해서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세율 사업자.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제도가 면세예요. 면세. 면세는 취지 자체가 다른데 면세는 이 소비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 국내 소비자인 경우에 적용하는 거고요. 취지가 부가세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는 게 취지예요. 역진성. 이것도 말이 어렵죠. 우리 세법이 약간 한자가 들어가 있다. 한자. 전진한다는 말은 아실 거예요. 전진. 앞으로 간다 뜻이죠. 역진은 이제 반대말이에요. 역진은 역으로 간다. 거꾸로 간다. 그 뜻이에요. 전진하는 게 아니라 세부담이 거꾸로 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 부가시세가 문제가 있어요. A라는 자가 있고 B라는 자가 있다고 할게요. A라는 자는 소득이 많지가 않아. 소득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B라는 자는 소득이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이 많은 자가 세금 많이 부담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부담해야 돼요.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비례세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둘 다 새우깡을 사 먹은 거야. 새우깡이 1,000원짜리라고 할게요. 1,000원짜리 이걸 소비를 한 거죠. 그 비례세율이니까 부가세는요. 1,000원에 10% 낼 거예요. A도 10% 100원 낼 거고요. B도 10% 100원. 그럼 공평하게 세금 낸 것 같지만 이거는 소비 측면에서 10% 동일한 거고요. 소득 측면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A 같은 경우에 소득이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세부담이 100원이죠. 비율로 따져보면요. 비율 100원 나누기 10,000원 하면 1%가 되죠. 1%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1억 벌고 있거든요. 1억 버는데 100원이라는 세부담이 있잖아요. 100원을 1억으로 나눠보면 0.0001% 이만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간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비례세율인데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은 퍼센티지를 부담해야 되는 건데 더 적은 퍼센티지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 걸 역진성이라고 해요. 이걸 좀 완화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누구나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은 면세를 하자. 면세에 부가세 붙이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게 면세 제도예요. 누구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쌀이죠, 쌀. 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없이 못 살아요. 그죠? 빵 먹고 살 수 없어. 쌀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쌀, 필요하다. 과일, 뭐, 채소, 고구마,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거. 그런 면세되는 것들이 뭐,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열거되어 있어요. 열거. 지금은 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쌀. 아, 쌀은 면세구나. 그렇게 좀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면세는 이렇게 누구나 먹고 사는 거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 그러니까 쌀이었다라고 하면 부가세가 안 붙어요. 물론 쌀 말고 새우깡은 붙어요. 새우깡 과세거든요. 생활 필수품은 아니니까. 면세인 것들은 몇 가지 열거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과세예요. 대부분은 과세지만 면세되는 게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건 면세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면세 제도고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거죠. 국내 소비자가 쌀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1,100원 주고 사면은 비싸잖아요. 그죠? 부가세 붙으면 가격이 비싸죠.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해줄게. 100원 부가세 안 붙일게. 그런 개념이 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세 사업자는 얘가 면사업자라고 하면 약간 농부 정도로 연상을 하시면 돼. 농부는 느낌이 세무 능력 측면에서 약하겠죠. 세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아예 세금 신고하지 말자. 납세 의무자에서 빼버렸어요. 농부 같은 경우에 세법 잘 모른다. 세금 신고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면세 사업자는 아예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과표 있느냐? 과표 없어요. 과표 1,500원에 팔지만 과표 없습니다. 과표 빵이에요. 매출세액이 있느냐? 없어요. 매입세액이 있느냐? 매입세액이 없어요. 납부세액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이 사업자가 면사업자가 되면요. 그때는 매출세액도 존재하지 않고요.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고요. 납부세액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 신고할 의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면사업자면. 아시겠죠? 면사업자면 아예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겁니다. 면사업자는 보세요. 영세율 사업자하고 매출세액 없다는 것은 같죠.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매입세액 쪽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영세율 사업자는 물건 사오잖아요. 1,100원에 사왔죠. 그리고 세운계한세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어요. 환급 받았습니다. 환급.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근데 면사업자는 세운계한서는 수취해요. 세운계한 받아옵니다. 받아오지만 그 세운계한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요. 세금 신고 안 하니까. 환급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면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약간 농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세무 능력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세무 능력이 안 되는 자를 소비자라고 했잖아요. 소비자는 세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베이비 정도로 보고 있다. 면사업자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는 물건 사올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요. 소비자처럼 100원이라는 부가세를 그냥 부담하고 사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왔죠. 그것처럼 면사업자도 1,100원 주고 사오고요. 100원 못 돌려받아요. 소비자처럼. 부담하고 사오는 자. 그렇게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소비자하고 좀 비슷한 구조구나. 1,100원 부담하고 사온 겁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격. 프라이스. 이 사업자 기준으로 가격을 매겨보는 거예요. 얘가 영세율 사업자도 아니고 면사업자도 아닌 일반적인 과세사업자라고 가정할게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였으면 10% 과세가 됐을 때 새우깡 1,5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소비자한테 150원 거래 징수를 하거든요. 그럼 가격 얼마? 1,650원이 돼요. 1,650원. 근데 이 사업자가 영세율 사업자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얘가 영세율 사업자면 1,100원 주고 사왔죠. 그죠? 근데 100원을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아요. 매출세액은 없으니까. 환급 받죠? 그럼 결과적으로 1,000원에 사온 효과예요. 1,000원에. 이건 100원은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환급 받아요. 1,000원에 사왔고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500원이죠. 500원 남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세율이니까 1,500원에 빵 프로가 되겠죠? 부가세는요. 거래징수 안 해요. 가격 얼마일까? 가격은 1,500원이 돼요.
1,100원 주고 사왔지만 100원은 어차피 환급 받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환급 1,000원 주고 사왔고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을 남겨 먹기 위해서 그냥 1,500원에 파는 거야. 부가세는 안 붙인 채. 영세율이라서. 가격이 1,500원이 돼요. 영세율 사업자. 이제 면세 사업자. 얘가 면사업자였다라고 하면요. 소비자처럼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옵니다. 부담하고 1,100원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 100원은 아무리 세운계산서를 수취해도 면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 세운계산서 받아봐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제가 안 되고 1,100원 주고 샀고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500원이 있어요. 500원 남겨 먹어야 돼. 그럼 가격이 얼마 될까? 1,100원 주고 사왔고 500원 남겨 먹으려면 얼마에 팔아야 되죠? 1,6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1,100원 플러스 500원 하면 가격이 1,600원이 돼요. 가격 차이 보이시죠? 과세사업자보다 면사업자가 가격이 싸요. 어찌됐든 싸긴 싸죠. 50원 싸죠 지금. 영세사업자는요 더 싸죠. 제일 싼 거예요. 그 가격 차이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과세사업자하고 영세사업자 가격 차이가 150원 납니다. 150원. 이 150원은 부가세율이 10%인데 어떤 금액 베이스로 10%가 150원일까? 여기 오는 금액은 1,500원이죠. 1,500원의 10%가 150원이에요. 그리고 1,500원은요. 여기서 어떤 금액을 얘기하죠? 1,500원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A가 창출한 거 1,000원, B가 창출한 거 500원. 두 개 합치면 1,500원이죠. 그 모든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나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영세율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500원에 10% 부가세 150원 하나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 생산지국에서는 세금이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고자.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면세하고 금액 차이를 보면요. 면세하고 금액 차이 나는 것은 1,650원하고 1,600원. 50원 가격이 다운되긴 했어요. 그나마 가격이 싸지긴 했습니다. 이 50원은 어떤 금액에 부가세율 10% 적용한 금액일까? 50원이 나오려면요. 이 앞에 와야 되는 금액이 500원이겠죠. 500원에 10% 하면 50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 500원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500원은 이 사업자 B,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예요. 500원. 요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는 제도가 바로 면세제도.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 제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 이런 표현 써요. 완전 면세에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1,500원의 10%가 과세가 안 되는 거야. 전체 부가가치 누적액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게 영세율. 근데 면세는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안 되니까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 이렇게 불러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자 B 같은 경우에 A한테 1,100원 줬죠. 1,100원. 그럼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1,000원. 그거에 대한 10%는 A가 세금 내고 끝나요. 안 돌려주잖아. 그죠? 환급 안 해주니까 100원 내고 끝났죠. 그러면 이 면세 사업자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0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는 거고요. 500원에 대해서만 면제가 된 거죠.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말문제로 크로스로 나와요. 크로스로. 영세율인데 부분 면세 제도다. 틀린 문구예요. 면세인데 완전 면세 제도다 라고 나오면 틀려요. 영세율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영세율이 완전 면세 제도인 거고요. 면세는 이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부분 면세 제도라는 거 그거 챙겨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세율만 바뀐 거예요. 세율만 10%가 아니고 0%로 바뀐 거다. 과표 똑같습니다. 똑같이 1,500원으로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해줘야 돼요. 다음 세율이 0%라서 매출세액은 0인 거고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을 공제를 해줘야 환급 받습니다. 그 매입세 공제를 해서 환급 받는다고 하면요. 세금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환급세액이 뜨고 납세 의무도 있어요. 세금 신고를 해야지만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
매출세액 빵입니다. 매입세액 100원입니다. 그래서 환급세액입니다. 라고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환급 받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면세 사업자는 제가 배입이라고 했죠. 세무 능력이 안 되는 농부 정도로 연상을 하시고요. 농부니까 그냥 아예 납세 의무자에서 배제를 해버리자. 납세 의무가 없는 걸로 해버렸어요. 사업자 중에서도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거야. 사업자 중에서 과사업자, 영세후 사업자 얘가 납세 의무자고 면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는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조금 단점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아무리 세운기한서를 수취해봤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다음 시간에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면사업자는 그냥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야 돼.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사야 되는 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자. 자,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고자 가격을 계산 한번 해봤으니까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회계 원리는 들으셨을 거니까 재무회계도 다 들었죠. 회계 처리 해보면요. 먼저 과사업자 기준으로 회계 처리. 저 구조 그대로 금액 쓸게요. 과사업자는 매출했죠? 매출하고 이제 매입을 했는데 매입부터 사가지고 매출했을 때 그리고 부가세 납부를 했을 때 회계 처리예요. 매입했을 때는 1,100원 주고 사왔거든요. 사업자 B 기준이에요. 돈 나가는 게 1,100원이 나갈 거고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100원. 그리고 원재료 이렇게 사왔다라고 하면 1,100원 주고 과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원재료는 1,000원으로 잡히는 거고요. 이 100원은 매입세 공제로 돌려받을 거예요. 돌려받을 것은 부가세 선급금 또는 대급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회사마다 계정과목 명칭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어떤 회사는 부가세 선급금 이런 계정 과목을 쓰고요. 명칭은 상관없어요. 기준은 법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만들어서 계정 과목 쓰면 돼요. 어떤 회사는 부가세 대급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들어서는 대급금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대부분은 대급금 이런 표현을 써요. 자산인 거죠. 돌려받을 거. 돌려받을 걸로 자산 처리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나중에 매출하잖아요. 매출은 1,500원에 팔았죠. 과사업자예요. 일반적인 과사업자는 1,500원에다가 부가세 150원까지 해서 1,650원이 들어와요. 가격 지금 과사업자 하고 있어요. 1,650원 이게 가격이고요. 그럼 매출 얼마를 잡냐면 1,500원이 나의 매출인 거고요. 150원은 내가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돈이에요. 갖다 낼 돈 부가세 예수금 잡습니다. 부채예요. 부채 계정으로 잡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금이라는 계정과 선수금이라는 계정 개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개념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건데 선수금은 미리 받은 내 돈, 내 컨셉이에요. 얘는 내 돈이에요. 미리 받은 내 돈. 둘 다 미리 받은 건 똑같은데 내 돈이냐 남 돈이냐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금은 미리 받은 남 돈이에요. 내 돈은 아니고 세금 같은 거 미리 받으면 예수금 계정을 잡아요. 세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 예수금 계정 잡습니다. 선수금은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건데 내가 상품 그걸 팔기를 하고 계약금 미리 받았다. 그때 선수금 계정 잡죠. 상품 팔기로 하고 계약금 미리 받으면 아직 상품 인도도 안 했는데 돈을 미리 받았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부채. 선수금 잡잖아요. 인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선수금 부채를 갚은 거다. 인도했으면 내가 할 바를 했으니까 선수금 부채를 없애고요. 차변. 그리고 대변에 매출을 인식하죠.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 돈이니까. 지금은 내가 인도를 안 했다라고 하면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니라 가지고 미리 돈 받은 것을 부채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할 바를 하면 이랬으면 인도했으면 부채를 갚은 거니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내 돈. 얘는 수익으로 바꿀 수가 있어. 예수금은 수익으로 못 바꿔요. 세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부가세 거래징수 더한 거예요. 얘는 거래징수 더했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는 개념이죠. 예수금 부채가 없어지면서 현금 나가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익으로 안 바뀌어. 거래징수한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것이지 수익으로 바뀔 수는 없다. 내 돈 아닌 거예요. 남 돈. 그게 예수금. 그래서 남 돈이냐 내 돈이냐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납부할 때 이런 개념이죠. 150원은 내야 되는 돈이고요.
매출세액 1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거예요. 돌려받을 거예요. 근데 150원 다 내고 100원 다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퉁치고 납부를 하는 거야. 퉁치고. 그럼 예수금은요. 부채 차변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부의 선급금은 대변으로 보내면 돼요. 돌려받을 거. 개념적으로 150원은 돈 나가는 거, 100원은 돈 들어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퉁치고 50원 대변 쪽에 뜨죠. 차대가 일치해야 되니까 얘가 현금 나가는 겁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퉁치고 나머지가 납부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금은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선급금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회계 처리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 과세사업자. 이제 영세유 사업자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영세유 사업자는 사올 때 똑같이 1,100원 주고 사옵니다. 영세율 1,100원 주고 사왔고, 영세율은 세율만 10%가 아니고 0%라고 했죠. 자, 원재료 1,000원 똑같아요. 똑같고요. 100원 매입세 공제 받아요. 동일합니다. 부가세 선급금이라고 그냥 할게요. 선급금이나 대급금 이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산. 그 매출할 때 가격이 영세유 사업자는 제가 1,500원이라고 했죠. 1,500원. 그럼 1,500원만큼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격 자체가 1,500원이니까 더 들어오진 않죠. 1,500원 들어오고요. 얘는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를 거래징수 안 했어요. 영세율. 빵프로라서 매출세액이 없죠. 그럼 매출이 다 잡히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없으니 전부 다 내 돈, 매출,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 나중 가서 부가세 선급금만 있으니까 얘를 대변으로 보내고 환급 받는 거죠. 돌려받는 겁니다. 선급금 100원. 얘는 현금이 차변이 뜨는 거죠. 환급 세액이야. 이렇게 환급된다.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면사업자는 보세요. 똑같이 현금 1,100원 나갑니다. 현금이 1,100원 나가서 원재료를 사온 거예요. 근데 면사업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환급이 안 돼요. 부담하고 사온다고 했죠. 그럼 1,100원이 그냥 원재료로 잡히는 개념이에요. 부담하고 사오는 거야. 부가세 포함해서 부담하고 사오는 겁니다. 부가세 포함된 1,100원. 100원은 어쩔 수 없어.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가세 선급금, 대급금 이런 계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아까 봤죠? 1,600원이었거든요. 1,600원 돈이 들어올 겁니다. 얘는 매출세가 없어요. 내야 될 세금 없습니다. 납세의무가 없으니까 다 나의 매출로 잡히는 거죠.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얘는 이때 회계 처리 이런 거 없어요.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고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이렇게만 회계 처리가 들어가요. 우리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회계 처리를 좀 이해하고자 한 거고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 면세는 부분면세. 그 13페이지 하단의 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교재.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 거꾸로 가는 거 완화하고자 하는 게 취지예요. 적용 범위는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것에 적용하는 거고요. 면세는 주로 기초 생필품 열거된 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거에 적용한다고 했죠.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에요. 과표는 있어요. 과표 신고도 해야 되고요. 세율이 0%라고 했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면 환급세액이 뜰 수밖에 없죠. 환급한다. 근데 면세는 매출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과표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과표가 없으니까.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면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구나. 소비자처럼 다 부담하고 사오나 보다. 그걸 좀 갖고 가시고요. 그 성격. 영세율은 완전 면세.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안 돼요. 그게 영세율. 면세 같은 경우는 부분면세. 부분면세의 개념 아셔야 됩니다. 면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준다.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가 되고 있구나. 그런 게 부분면세의 개념이고요. 사업자의 납세의무. 영세율 사업자는 모든 납세의무가 있어요. 모든 납세의무. 근데 면세 사업자는 모든 납세의무가 없다. 그게 원칙 그렇습니다. 자, 모든 납세의무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아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환급 받겠죠. 이런 게 모든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건데 세운계안서 같은 경우에도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영세후 사업자는 그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세운계안서는 내가 발급한 리스트, 물건 팔면서 발급하죠. 이거를 매출처별, 세운계안서 합계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세운계안서는 영어로 약자 텍스 인보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제가 TI로 계속 적을 거예요. TI. 너무 기니까 TI, 세운계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처별, 세운계안서 합계표. 얘가 결과적으로 세운계안서를 발급한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출해야 되고요. 수취한 게 있다고 하면 사오면서 수취하니까 사오면서 수취하기 때문에 매입처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입처별, 세운계안서 합계표 이걸 제출해야 돼요. 영세후 사업자는 모든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죠. 얘도 내야 되고요. 얘도 내야 돼요. 나중에 보이겠지만 영세후 사업자가 세운계안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영세율이니까 세액라는 비워둡니다. 세운계안서에 원래 공급가액이 적히고요. 세율 적히고 세액이 적히는 건데 영세율은 세액이 없죠. 0% 세율이니까 세액란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걸 영세후 세운계안서라고 불러요. 어찌됐든 이런 세운계안서를 발급하면요. 발급한 리스트를 내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매입처별 세운합계표도 다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영세후 사업자는.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영세후 사업자라고 해도 국내 거래는 세운계안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 적용하는 거래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은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한다. 그 정도만 갖고 가셔도 되겠고요. 영세사업자는 일단 모든 납세의무. 근데 면사업자는요. 납세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매출처별 세운계안서 이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사업자는 근본적으로 세운계안서 발급을 못해요. 세운계안서라는 것을 발급할 의무도 없고 발급도 못한다라고 본 거죠. 납세의무자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얘는 매출처별 세운계안서 이런 걸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발급 못하는 거예요. 발급을 못한다. 근데 수치는요. 가능해요. 1,100원에 사왔잖아요. B가 A한테 1,100원 주고 원재료 사왔어. 세운계안 발급받아요. 발급받으면 이걸 좀 내달라는 거죠. 이건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 의무. 왜냐하면 세운계안서는 제가 2매를 작성한다고 했죠. 2매를 작성해서 사업자 A는 자기가 한 매 가져가고요. 한 매는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그럼 B가 면사업자라고 했을 때 발급받은 거, 그 리스트를 내줘야지만 상대방은 발급한 거 리스트, 매출처별 내고 나는 매입처별 내면 과세당국에서 그걸 대조할 수가 있어요. 대조해서 동일 금액이구나, 일치하는구나 확인이 가능하죠.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달라는 거죠. 매입처별을 내줘야지만 상대방 매출이 노출돼요. 상대방이 매출 속일 수 있잖아요. 매출 속이고 전 매출 적은데요. 소득 적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방지하고자 네가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내줘. 이런 협력 의무가 있어요. 매입처별은 내야 됩니다. 면사업자. 다만 이걸 낸다고 하더라도 면사업자는요. 절대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세운계안서를 아무리 수취해도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면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 그런데 매입처별 합계표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게 꽃표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꽃표시에 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으나 매입처별 세운계안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리납부 의무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모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세법 같은 경우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기본 강의에서는 거의 한 50% 정도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50%. 여러분들이 100%를 공부를 다 하겠다라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세법의 양이 약간은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이걸 기본 강의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뭐 대리납부 의무도 뒷동네에서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할 거라 가지고 패스를 할 건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제가 계획표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계획표에 보시면 기본 강의에서 하는 파트들이 있고요. 주제들이 있고 나중에 객관식하고 2차 강의에서 하는 주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한 50% 정도, 그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중에 객관식 하고 세무에게 가가지고 좀 더 추가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 제대로 쌓여 있으면요, 추가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 단단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50% 정도만 제대로 갖고 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내가 전부 다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요,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약간씩 이렇게 얹는 거예요. 얹는 식으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얹는 부분이 개념 이해도 좋고요. 좀 더 수월하게 얹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0%에 좀 집중해가지고 내용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같은 경우에도 이걸 너무 꼼꼼하게 해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10회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회독은 좀 빠른 속도로 해독했을 때 10회독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 1회독 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두 번째 봤을 때 또 새로운 내용이 보여.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이해가 되고 세 번째 볼 때는 또 이해 안 되던 부분이 추가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볼 때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뒷동네 내용을 좀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면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고군분투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일단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멈추는 순간 진도 안 나가요. 멈추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끝까지 가서 완강을 하고 다시 보는 거야. 다시 이해도 3회도 4회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복습을 좀 해주시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조금 쉬고 또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